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새로 걸은 막걸리. 그러니까 막걸리 술을 담아가지고 그 막걸리를 새로 걸러냈어요. 그것이 젖빛처럼 알잖아요. 그 막걸리의 색깔이 어떤지. 그죠? 뿌옇고 시원하게 맛있게 무르익은 그런 막걸리.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루세. 한 자라고 하면은 약 한 30cm 정도가 됩니다. 30cm 정도가 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밥을 그 사발에다가 담았는데 그 고봉으로 담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것이 30cm 정도 올라와 있다라면 정말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거나 예전에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농촌에 가면 그 일하는 그 아저씨, 삼촌 이런 분들은 하여간 정말 밥그릇도 크고 정말 이렇게 고봉으로 먹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젊은 남자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큰 밥그릇, 그러니까 어른의 밥그릇과 아이의 밥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동일하게 한 요만한 밥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옛날에 어른의 밥그릇은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가득 싸가지고 숟가락을 푹푹 대서 김치하고 이렇게 멋지게 먹었던 그런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요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늙고 힘들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밥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높기가 한 자루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자, 이렇게 막걸리 한 잔에다가 큰 사발에 보리밥 떡 먹고서 이제 배부르죠.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도리깨라는 것은 보리를 타작하기 위해서 쓰는 농기구인데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선생님도 나는데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손잡이가 이렇게 긴 대가 있고 얘가 뺑구르뺑구르 돕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얘를 휙휙 이렇게 보리를 쳐서 나달들을 이렇게 걸러내는, 껍질을 벗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도리깨죠. 도리깨를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자, 이 검게 탄 두 어깨 누구의 어깨일까요? 그 농부. 지금 방금 막걸리 한 잔 떡을 지금 깍 한번 하고 고봉으로 밥을 먹고 도리깨를 잡고 일어선 그 농부의 어깨가 검게 그을린, 즉 이런 것은 건강한 모습, 그렇죠? 검게 탄 두 어깨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농촌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여기까지를. 그렇죠? 여기까지 하나의 뭐랄까요? 한 샷이라고 할까요? 광고나 무슨 영화나 이런 거라면 한 샷입니다. 한 샷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1행부터 4행까지가 농촌의 모습이고, 농촌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좀 더 어떤 건강한 모습, 그런 힘찬 모습의 농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리타작을 앞부분에서 내행에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전 단계, 에너지를 위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도리깨를 들고 나오는 장면까지였다면, 이제 실제로 보리타작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제 소리까지 들립니다. 옹해야 소리, 농가죠. 농가를 부르면서 흥을 돋웁니다. 내며 발 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자, 여기까지 그냥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만 정리해볼까요? 보리타작을 하는 흥겹고 건강한 농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에 4개 행이 주로 건강한 모습이었다면, 이 뒷부분부터 이제 흥겨운 모습이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자, 계속 연결되죠. 흥겨운 노랫가락이 계속되는데 보이는 지붕 위에 보리 티끌 뿐이로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열심히 보리를 타작하니까 보리 나달들이 확 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번째부터 8번째 행까지, 앞에 앞페이지의 5번째 행부터 여기 8번째 행까지는 역시 농촌의 모습입니다만, 여기는 흥겨운 모습을 주로 그려내고 있죠. 흥겨운 모습이든 건강한 모습이든 어쨌거나 농촌의 모습이고, 농촌의 노동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실감나게 사실적으로 그려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 기색, 이제 마무리 정리합니다. 시적화자가 그렇게 바라본 농촌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9번째, 10번째 행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 기색, 그렇게 농사를 짓는 모습을 살펴보니 즐겁기가 짝이 없네. 즐거워 보인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한 발 밖으로 나와 있는 사람의 생각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선생님은 집에서 저렇게 동영상을 찍고 재미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혹은 저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참 자유롭게 사는 사람 같아요.
얽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또 그 뭐 남들은 자유롭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 자신의 어떤 계획, 나 자신의 어떤 미래, 뭐 내가 해야 한다라는 어떤 의무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얽매여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뭐예요? 관념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관념적. 즉 농촌 생활에서 이 사람이 정말 도리깨를 잡고 고봉으로 밥을 먹으면서 어깨를 막 다 태워가면서 농사를 해봤느냐 하는 얘기죠. 해보지 않고서 그들의 삶이 정말 멋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관념적이고 그의 삶을 파고들지 못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의 양상, 그러니까 이전의 어떤 학문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좀 더 실질적인 어떤 학문적인 방향을 모색하던 그런 정약용님의 글로서는 아주 딱 어울리고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비판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자, 요거 잘 보셔야 되겠어요.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다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 마음이라는 거 정신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고, 몸이라는 건 육체적인 측면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몸이란 육체적인 측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욕망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욕망. 뭔 말인지 알겠죠? 욕망. 자, 그럼 결국은 나의 정신적인 측면이 내 육체의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즉 정신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몸이라는 게 왜 욕망인가요? 할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사는 것 이외의 것들이 대부분 몸이 편하거나 몸이 즐거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정신이 살찌고 내 정신이 즐거워서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는 대표적이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지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내 몸이 좋은 것, 즐거운 것, 이런 걸 계속 하고 있을 때는 욕먹기 십상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농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아주 단순하게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욕망에 휩싸여 있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신적으로 자유롭다. 육체적으로 노동을 할지언정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방금 본 부분 9번째부터 10번째 행까지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그렇죠. 농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여기까지는 주로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게 되고 마지막 부분에서 회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예찬과 후회라는 두 가지 태도를 찾아낼 수 있는 작품이죠. 자,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까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낙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죠? 그렇죠? 바로 농촌을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그 낙원, 농촌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내 주변에 가까이 있었는데 무엇하러 벼슬길을 헤매고 있으리오. 자, 벼슬길이라면 뭔지 알겠죠? 화자가 벼슬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벼슬길이라는 것과 낙원, 농촌의 삶이라는 것이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요. 그리고 그 벼슬길이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물론 벼슬길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진정 사명감을 갖고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일한다면 그것은 몸의 노예가 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부패되어 있는 그런 벼슬아치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낙원과 벼슬길의 차이를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2개의 행이 되어 있는데요. 4개 행, 4개 행, 2개 행, 2개 행. 자, 그럼 4, 3, 12, 12행 맞죠? 그래서 농촌의 모습, 건강한 모습, 그 다음에 농촌의 모습, 흥겨운 모습, 그리고 그 농촌에 대한 예찬, 그죠? 예찬, 그 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후회, 혹은 후회라는 부분을 여긴 구체적으로 화자가 벼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다짐으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까운 곳에
낙원이 있기 때문에 벼슬길을 탐하진 않겠다 앞으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다짐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그 농촌의 모습을 정말 실감나게 앞부분에서는 마치 정말 그 공익 광고 뭐 이런 거 찍는 것처럼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화자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심리 상태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지으면 농촌이 낙원이니 벼슬길을 헤매서 무엇하겠느냐, 후회 혹은 다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시 9번째 보리타작이라는 그 실학사상이 바탕이 된, 중농사상이 바탕이 된 그런 작품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자, 지난